첫 주제는 용산의 장관들. 사실은 장관들은 용산에 없지요. 그렇지만 용산에서 힘을 실어주는 장관들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용산의 장관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두 명의 장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볼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6시에 속개될 예정인데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각 당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는 이 시각까지 끝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 건의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 내도 해임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이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의 복경 전 의원님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처리할 수가 있죠. 오늘 처리될 걸로 보십니까? 예, 저는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전날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조정하는 어떤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조작이다, 결국 예. 방송 조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길에 정치적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어제 보고가 된 이후에 이제 70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토일이다 보니까 내일 금. 예. 금토일. 예. 근데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또 지역구 의원님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특히나 노인 행사 되게 많아요.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그래서 아마 끌지 않고 오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이 이 사안 자체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외교 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거의 70% 가까이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사안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야의 대립이 이제 극한으로 치달으면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의장의 부담이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예. 아까 2시 이제 본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미뤄서 6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6시에는 예정대로 저는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이 해임안이 너무 좀 지나친 예. 정치 공세가 아닌가. 외교 참사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국 그 외무부 장관이 와서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서 예.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전통적인 미국을 비롯한 많은 어떤 우방국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그동안 빙하기를 넘어서 정말 관계가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도 첫 단추를 깨고 또 사실 뭐 보도가 많이 묻혔습니다만은 또 순방에 이거는 최대 그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그 등등의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동의하기 힘들고 또 사실은 외무부 장관이 과연 그 해임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보면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오늘 또 해리스 또 미 예. 부통령도 오고 또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당의 그 정진석 또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설을 한 그 같은 날 이렇게 한 과거에 국회에 어떤 전례가 없는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굉장히 좀 무리한 정치적인 어떤 공세적 해임 건의안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약간 꽝 대신 닭 느낌이에요.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할 정도로 이번 순방 외교 실패에 실질적 책임이 있느냐 이건 좀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순방 막판에 불거진 이 비서고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예. 입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조문 논란, 그다음에 욕설과 비서고 논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순방 외교에 있어서 성과는 뭐고 한계는 뭐고 또 이 문제가 될 만한 측면이 뭔가 이런 것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진단은 다 덮여버리고 이게 뭐 욕설 비서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걸로 지금 얼룩져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특히 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엄중한 정상 외교 무대에서 부주의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한데, 이 총구를 엉뚱한 데 돌리고 마치 이게 무슨 뭐 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한 듯한 이런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에서라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역대 해임 건의안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뭐 강제 사항이 아니었을 때 그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요. 그게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저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거를 전격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교착 상태를 푸는 돌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는 거부를 하실 것을 은근슬쩍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해임 건의안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명분이죠. 지금 하필이면 해임 건의안을 그 카드를 꺼낸 이유는 결국 여당 내에 분열을 일으키겠다, 여당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고, 역대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을 때는 언제나 야당이 그 수가 많았을 때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이거였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시켜도 부담스러운 거고, 거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거고, 또 이게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니까 여당 내에 반란표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여당의 기반을 흔드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늘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서 해임 건의안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마침 이 외교 참사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명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한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민주당이 이번 외교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묻고 싶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해임 건의안이라는 카드를 꺼내진 않았겠죠. 예. 네. 일단 앞서 박원석 의원님은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해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했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은근슬쩍 그렇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고 했는데, 은근슬쩍 내비쳤는지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그래픽에 잠깐 나왔지만요. 역대 예전에는 해임 건의안을 내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해임 건의안이면 대통령이 지금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권,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이 역대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3번 있었는데요. 그중 2번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퇴를 했지만 1번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2번이 사퇴했다는 건 그만큼 이 건의안 자체도 무게가 있다, 이런 건데요. 일단 앞서 들었듯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박진 장관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자명하게 아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건 뭐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진 장관 잘 아신 것처럼 정통 그 외무 관료 출신이죠. 외시를 합격해서 예. 외교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영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고, 또 정치인도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경험, 특히 국제적인 감각이 참 탁월하신 분이죠. 이런 분을 사안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것은,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 해임 건의안이 진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또 하나의 큰 어떤 정치적 어떤 굉장히 좀 정쟁 요소로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이제 보면 2001년도에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으로 방북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당시 이슈가 많이 되면서, 특히 또
임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자민련 추천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장관이 되신 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DJP 연합이 이제 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퇴를 스스로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예. 배경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하고는 좀 사안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해임 건의안 발의 자체가 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고 실제 국무위원이 아닌 좀 더 실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안보실장과 안보실 제1차장이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허위 해명을 한 공보수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질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해임 건의안까지 우리가 꺼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국회 입장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진 분을 어떻게 해임하느냐 이런 반박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시면 나를 탄핵하라 라는 말씀을 노골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는 현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인 외교부 장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이 XX는 어디로 쏙 빠졌어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해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든을 15시간 만에 날리면으로 해명을 하면서 날리면인지 발리면인지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이건 참 어이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는 것, 이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른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도. 예. 임동원 장관 정치적 이유로 탄핵당한 것이고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도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장 출신 군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 건의안 냈어요. 하지만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농림부 장관했던 김재수 장관 대통령이 국회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년 후에. 그래서 이것을 다수당의 횡포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큰 오판의 출발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드리면요. 이제 우리 복경 의원님의 말씀의 전제는 이번에 외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는 것과 이 외교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외교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외교 순방 자체를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 자체를 다 바꾸자라는 것은 야당에서는 통쾌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국정 운영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이제 막 물꼬를 텄던 그 관계를 매듭져야 되는 상황도 되어 있는데 그냥 저거 잘못했으니까 외교 참사니까 저기 날려라. 야당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역대의 거부권을 유일하게 행사했던 이 김재수 장관에 대한 거부권 이것과 지금은 후폭풍이 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대통령마저 쫓겨나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재수 장관의 그 해임 건의에 대한 사퇴의 정치적 후폭풍을 충분히 검증할 만한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순방 이후에 거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였고 해임됐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 있을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특히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사령탑을 그냥 답답하니까 날려버린다. 잘못했으니까 날려버린다라는 식으로 예. 감정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여론조사 수치로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순방 외교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특히나 마지막에 어쨌든 뉴스를 다 뒤덮은 이 욕설 비속어 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준비 안 된 그런 외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외교를 오래 하신 분들 사이에 격언 중에 하나가 이 외교의 성과를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상회담이 실패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전에 아주 정교한 조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상호 이익들을 다 확인하고 정상회담은 그것에 마침표를 찍는, 즉 사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없던 성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반드시 이루어진다. 30분짜리 약식회담이라도 이루어진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국이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정상회담 합시다. 이런 모습이 연출됐고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그거를 상쇄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위안부 문제나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외교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임기 초고 이 외교에서 뭔가 좀 점수를 따려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성과가 나오게 했는데 너무 이걸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실패라고 보고 국민들이 다 그런 거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복귀한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지금 이 외교안보실이나 그다음에 외교안보 뭐 실장, 차장 김성한 이 라인의 남부실장이나 책임이 김태우 훨씬 1차장. 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 해명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이 공보 라인도 굉장히 문제죠. 근데 그거는 국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고유하게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유감 표명을 하고 돌아오셔서 첫 도어 스태핑해서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예. 만약 그런데도 뭐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을 내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 역풍이 야당한테 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이 사과하시면 직접 사과하든지 대변인을 통해서 하시면 저는 민주당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일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그 좀 의욕이 앞서서 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급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안보 라인을 다 교체해라?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친 어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그러면 이거는 참사도 아니고 전 재앙에 가까운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굳이 중국에서의 혼밥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외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이제 빠진다든지 수없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련된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된 청와대 그런 어떤 외교 라인들 다 뭐 교체 내지는 경질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저도 만약에 그 비속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흔쾌히 또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진상이 조금 먼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조금은 이제 신중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혹석준 의원님은 비속어가 있었으면 대통령은 어떤 유감 표명, 예, 그런 사과를 거는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속어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예, 딱 들리는 거는 뭐 국회라든지 몇 자는 딱 들리고 아까 그리고 우리 우리 복양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영어 시험에 듣기 시험 문제 쓸 때도 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맥을 보고 하는데 문맥을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바이든이라는 말은 나올 리는 없다. 예. 그런데 그 비속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좀 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분야예요. 하나는 욕설이고 하나는 비속어예요. 욕설은 묻히고 지금 비속어가 맞다 틀리다 지금 이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 그 욕설 그 자체 그 누구한테 한 거냐? 그러니까 국회에다 우리 국회에 한 겁니다. 야당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속고대죄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절대자입니까? 절대 존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났을 때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모습 이것을 보일 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안아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상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진상조사의 첫 시작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부터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순서가 맞습니다. 대통령의 기억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아니 근데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김은혜 수석이 현지 브리핑에서 그 EXX 이거는 우리 국회고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아직 그 얘기를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대통령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아니 그 그러니까요. 트랙스가 있었는지 그런. 근데 왜 자꾸 이 초점을 저는 흐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된다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정확히 뭐냐. 이걸 이제 진상을 확인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유출됐느냐. 그리고 MBC가 왜 그거에 부정확한 얘기에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 이거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그날 브리핑하면서 하신 말씀도 선 진상 확인, 나머지 문제는 뒤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3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입장 안 밝히고 했더니 뭐 음성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걸 분석했다. 아니 그걸 왜 분석합니까? 대통령한테 그냥 여쭤보면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전형적으로 검찰들이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자, 문제 없지. 우리 이렇게 문제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놨어. 지금부터 법대로 해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신공안 통치의 이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공안 통치. 어떤 그림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를 유엔에서 강조하셔놓고 그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것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특정 언론사를 찍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게 공안 통치가 아니고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비속어 논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한 얘기가 있어서 그때 또 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용산의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장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27일 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발언이 뭔지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오영환 대변인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박홍근 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뭐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명칭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죠.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죄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3월에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내겠다라는 얘기. 이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기로 지금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당선 1등 공신이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꾸 이제 국민들로부터 한동훈 장관 아마 인기만 높아질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재판정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또 국가를 대표하는 전 소추인 검사로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한다? 검찰한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나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 말이 또 전혀 틀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한동훈 장관을 두고 고소를 한 것은 민주당도 이걸 뭐 고소가 뭐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것 또한 정치적 공세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 외무부 장관 사례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장관들을 위축 내지는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고소 등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런다고 해서 위축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은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과 불편했던 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기득권 이것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연결선상에서 검찰청법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경 수사권 분리 부분 따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검찰공화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발언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마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허위 사실을 명백하게 주장한 것이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언론에 다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경찰한테 다 준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되는 수사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면 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걸쳐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무슨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 지킨다는 말 자체가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지만 어떤 야당의 의원 한 분이 그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막고 안 막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법안으로서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안으로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검수완박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찰의 수사권, 무리한 수사권을 비판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붙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걸 연결시켜서 비판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면 됐던 거예요. 그럼 가장 좋게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지키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지도 못하는 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양측의 대응이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이 저 자리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정부 측 대표로 나가서 한 발언인데요.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에요. 저게 어떤 법률적인 그 논리로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게 아니고 저쪽이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자기 당의 정치인들을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거를 정치적 수사로 한 말을 딱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그 법안을 그렇게 그런 이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한 것도 법의 논리가 아닌 일종의 법정에서 정치 논리를 편 거고 그러나 또 법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어쨌든 주관적으로 받은 느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다 해서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게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요.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정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뭐 사례도 별로 없거니와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감정적인 앙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도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특히 국회에서 발언하는 태도를 보면 국무위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있는 건 맞는데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도취돼 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는 절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범죄자가 안 잡히나요? 수사권 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경찰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깔려 있어요. 경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보다 먼저 권력에 눕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도 해요. 수사는 제대로 진행됩니다. 범죄자와 이 법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 저희가 명예훼손 얘기는 여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각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일단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일단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했고요. 한 장관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설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헌재에서 했었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특유의 깐족되는 입장이다. 김은국으로부터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느냐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조세호 씨의 황당함이 100% 공감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발언을 문제 삼자 그러면 그때 와서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 깐족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사람 사이 관계에서 논리가 좀 부족할 때 딱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태도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태도가 야, 너 몇 살이야? 나이 문제라든지 또 고등학교 너 어디 나왔어? 뭐 몇 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 내지는 이런 문제를 하는데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 좀 답답한 심정은 뭐 좀 이해는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법적으로나 좀 논리적으로 좀 깨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깐족된다 이런 태도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조세호 씨하고 우리 김은국 씨를 좋아하지만 이 비유가 돼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다루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논리가 따르니까 태도로 이준석의 싸가지 없음을 문제 삼아서 윤핵관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태도를 말씀드린 거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개개인이 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거는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설사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 기관이 하는 질의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난번 법사위에서 논란 같은 경우에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내 사건의 가해자인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이상하다. 예. 이거는 이 국무위원 본인이 자기 개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저는 지적한 겁니다. 어제 그 법정에서 저 공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진짜 정치할 뜻이 있다면 한번 심사숙고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의 모습이 지금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안재욱 씨 결혼식 얘기는 혹시 아시는 얘기? 알죠. 뭐 많이 탐을 한참 간 거예요, 그거는. 한참 간 거예요? 저만 모릅니까? 박원순 의원님 모르세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거의 고대 유물을 꺼내 오신 거예요. 한참 된 내용을 꺼내서. 억지로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 진짜 아닙니까?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못 봤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르신다고 하는데 네. 요 얘기입니다. 알고 여기 있죠. 이걸 제일 봤죠. 네. 요게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갑자기 조세호 씨를 향해 김은국 씨가 안재욱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황당해서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안재욱 씨. 근데 아니 모르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해서 이게 하도 너무 재밌어서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조세호 씨가 나오면 누구 결혼식 때 왜 안 왔냐? 이렇게 계속 물어서 조세호 씨가 이제 졸제 프로 불참러가 됐던 그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의 그 10억 짤을 여기서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짤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고대 유물 같은 짤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해요. 한동훈 장관 저희 지지층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시청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도 뭐 계속 얘기하죠. 그럼 한동훈.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지층들의 이제 열화 같은 성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 대표의 직책을 가지는 의원들에게 조금 다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버릇없어 보이는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 진보를 지지하시는 지지층들 가운데서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여기서 되짚고 싶은 부분은 그럼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계신 그분들께서
대표 자격으로서 앉아 있는 그 자의식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대표 자격,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대하는 태도로서 내가 국민의 무거운 표를 받았다. 우리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줬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가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우스운 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정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그럼 우습게 만든 꼴이 된 거거든요. 전 과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했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하나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물론 수용하지만 민주당 더 큰 문제다. 자, 그 뭐 자료 준비나 공부 좀 덜하고 하는 것은 국회 전반의 문제인데 또 구조적 한계도 있어요. 요즘 너 몇 살이야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물어보면 아 이거 오래 사는 게 자랑이냐라고 바로 꼰대로 취급받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달라요. 5시간 재판했는데 거기 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국회가 대응하는 자리였었고 여기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주재를 해서 변호인을 정하고 이런 데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갈 수가 없는 자리고 발언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말씀하시지 그랬냐라고 뭐 깐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왜 안 왔냐라는 거하고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 표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요.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어떤 태도로 물어보든지 간에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시원찮게 물어보는데 정부가 뭐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그동안 보여왔다. 그것을 따라 배워라 한동훈 장관. 이렇게 충고하고 저는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별로 이성적이거나 혹은 논리적이지 않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손은 아니더라도 지나칠 필요는 없다. 근데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모습을 보면 과유불급이에요. 저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답변하면 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이건 마치 그 상대방인 국회의원을 논리로서든 뭐로든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말 한마디라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그리고 질문 내용도 정리도 안 됐는데 무작정 목소리부터 높이는 경우 많아요. 그거 국민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아도. 좀 그럴 필요가 없고 저런 태도라면 빨리 장관직 던지고 정치하면 돼요. 예. 그런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어떤 태도가 저도 뭐 좀 국회의원으로서 때로는 좀 뭐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모라든지 쓰레임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뭐 없는 제도 아니면 없는 잘못도 좀 덮어 씌우려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판 지금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지금 법사위에 있고 이런 가운데 또 한동훈 장관과는 또 검언 유착각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 어떤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를 민주당이 자초한 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을 따로도 좀 뵀죠. 집권여당 의원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 뵈면? 사실 어, 법조 출입 기자들은 뭐 한동훈 장관을 잘 알긴 합니다. 네. 딱 보면 굉장히 키가 크고 호려한 사람이 굉장히 인사성이 밝고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아, 개인적으로 예, 괜찮아요. 예.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더. 다음 총선에 나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신 적은 없나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사이는 아니니까요. 아니고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다음번 22대 총선에 국민의힘의 일종 선봉대장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공개된 네. 히든 카드다. 예, 그러니만큼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민주당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국무위원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정치해라. 장관 하지 말고 의원 했던 분들도 장관직으로 가면 곧바로 겸손 모드로 갑니다. 경청하는 모드로 갑니다. 따라 배우십시오. 이런 충고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이 뉴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방송 시작 전에 나와서 미처 이제 뭐 다른 여러 것들은 요소들은 준비를 못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전 노사정이죠. 여기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위원장에 김문수 노사정이 뭐 여기서 최저임금도 정하고 이런 데인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발탁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이 없구나 이 정부가. 그래서 옛날 그 김문수 위원장은 사람이 이미 아닙니까? 다 지난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이 없구나. 적합하나. 예. 다 지난 분들을 다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주호 장관한테서 어떤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예. 새로운 비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저분의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건 다 국민들이 경험해 본 거고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예. 결국 찾고 찾다가 다시 이주호 장관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인력풀을 좁게 쓰는 데다가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그 노사정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분이 이제 노동운동 출신이고 과거에는 뭐 노동 문제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 거의 극우 유튜버의 행보를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을 지금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개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사실은 김문수 그 노사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예. 저는 경사노위의 그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그런 평가도 있지만 본인이 20대, 30대 정말 어려웠을 때 노동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어떤 노동 경험과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 특히 기업과 노동의 어떤 관계를 뭐 정립하는데 저는 뭐 적합한 뭐 인력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 문제는 저도 한번 하셨던 분인데 왜 임명을 했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청문회 때문에 지금 한 20분 이상이 지금 고사를 하고 있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예, 뭐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주호 장관이 이렇게 다시 맞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좀 의문은 들거든요. 장관 후보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같으면 내가 거기서 험한 꼴 당하면서 뭐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하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자리 욕심 있으신 분은 검증하다 보면 또 뭔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이주호 장관 내정자 다 옛날 분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 정책 그리고 종합적인 뭐 국가 정책을 과연 이분들이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저하고 17대 때 교육 상임위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하신 분인데 과연 이 시대에 그분이 장관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김문수 그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은 이거는 정말 윤석열 정부 인사의 잘못됨에 활용 점정을 찍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8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하이트 진로 파업이 있었을 때요. 제가 노란봉투법으로 관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노조 파업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폭탄 이런 부분인데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이 거의 파탄나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경사노위, 원래 이제 경영자 단체, 노동단체들과 같이 사회적 합의 기구잖아요. 합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사노위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 합의 기구고 노동계에서 그분을 믿고 존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인정을 해야 그 사회적 합의를 의미 있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 저런 발언을 하신 분이 더군다나 과거에 본인이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하시는 분이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분하고 무슨 사회적 대화가 되겠습니까? 개혁적 보수라고 불리는 김재석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뭐 노란봉투법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경사노위라고 하는 곳이 합의기구고 양쪽의 의견들을 절충하고 조율하고 때로는 양쪽의 양보를 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노조는 완전히 불법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가
사실 이제 국민들께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노동계에서의 불신 같은 것들이 과연 협상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